안녕하세요. 문학초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플래너리 오코너의 죽은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다입니다. 1925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태어난 플래너리 오코너는 20세기 미국 남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입니다.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장편소설 2편과 단편소설 39편을 남겼죠. 그녀의 작품은 종교적 상징과 신비주의적 요소가 짙게 녹아들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폭력과 죽음, 인간의 어두운 면을 섬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녀는 20세기 미국 문학의 가장 중요한 작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죠. 독창적인 문체와 깊이 있는 주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다라는 제목의 단편소설은 작가의 스타일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한 노인의 죽음과 그에 직면한 손잡벌 소년 프랜시스의 모습은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을 하게 만듭니다. 등장인물들의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언행은 역설적으로 진한 여운을 가슴속에 남기죠. 단편소설의 매력을 너무나 잘 느끼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프랜시스 타워터라는 소년입니다. 그는 작은 할아버지 메이슨 타워터와 함께 살고 있죠. 두 사람의 이웃인 부퍼드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인 프랜시스 타워터는 14살 정도 된 소년으로 기억이 시작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작은 할아버지인 메이슨 타워터와 단 둘이 살아왔습니다. 메이슨의 이야기에 따르면 프랜시스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어머니를 여의고 학교 교사인 삼촌 레이버의 손에 자랐었죠. 그 당시 레이버의 집에서 함께 살던 메이슨은 그가 어린 아기인 프랜시스를 연구 관찰 대상으로 대하는 것을 보고 아이를 데리고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후 프랜시스를 찾기 위해 나타난 조카 레이버에게 메이슨은 총질까지 했고 그렇게 그는 도망친 후에 두 사람은 상종도 하지 않은 사이가 되고 만 것이죠. 메이슨과 프랜시스는 한 시골의 오두막에서 지냈고 메이슨은 거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약 1200평의 목화밭을 프랜시스에게 물려주고자 합니다. 그는 자기 조카 레이버를 건너뛰고 바로 프랜시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어린 프랜시스를 데리고 여러 변호사들을 찾아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한 메이슨은 어느 날 스스로 소나무 관을 만들고는 프랜시스에게 자신이 죽으면 기독교 방식에 따라 잘 묻어달라고 부탁하죠. 그는 조카 레이버에 대한 불신으로 자신이 죽은 것을 알면 시신을 화장해버릴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아침을 준비해 먹던 메이슨은 앉은 채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프랜시스는 식사를 마친 후 매장을 준비하죠. 그는 할아버지를 목화밭에 묻기로 하고 삽을 가지고 가면서 레이버 삼촌이 나타난 목화밭을 빼앗으려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프랜시스는 자신이 듣기에도 낯선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할아버지를 매장하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그가 살아생전에 나중에는 부활을 할 거라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기억하죠. 프랜시스는 땅을 파면서 투덜대는 내면의 소리와 대화를 이어가는데 마침 근처를 지나던 흑인 이웃 부퍼드 부부가 그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메이슨이 죽은 사실을 알고 슬퍼하지만 프랜시스는 자기 일에 상관 말라면서 도망치듯이 현장을 떠나 할아버지가 남긴 양조기를 찾아가죠. 그는 양조기에 남아있던 술을 퍼마시고 오두막으로 돌아오는데 그 사이 부퍼드가 메이슨의 시신이 의자에 그대로 앉혀져 있는 걸 발견하고 프랜시스를 훈계합니다. 하지만 술에 취할 대로 취한 프랜시스는 도리어 부퍼드에게 대들고 부퍼드는 그런 그를 놔두고 떠나버리죠. 프랜시스는 땅에 널브러져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깨어나 충동적으로 오두막에 불을 지르고 도로로 향해 거기서 한 영업사원의 차를 얻어 탑니다. 사원은 도시로 향하는데 도시의 불빛을 본 프랜시스는 자기가 불을 지른 오두막으로 다시 향하는 줄 알고 놀라서 사원에게 돌아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사원은 도시로 향하는 중이라며 진정시키고 무안해진 프랜시스는 자신이 깜빡 졸았다며 변명을 하죠.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모든 인간을 향한 보편적인 동정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플래너리 오코너의 또 다른 단편소설인 좋은 사람을 드물다라는 작품의 제목이 반드시 문자 그대로 좋은 사람이 없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타인을 만날 때 상대가 좋은 사람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고 이어갈 수 있음을 반어적으로 보여주는 제목이라고 해석했었죠. 이와 유사하게 이 작품의 제목인 죽은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다 역시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설의 내용은 어느 날 아침 메이슨 노인이 죽음을 맞이했으며 손잡벌되는 프랜시스가 그를 매장하려다 이를 포기하고 오두막에 불을 지른 후 떠나버리는 내용이죠.
이 간단한 내용을 생각하면 죽은 후에도 원하던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 메이슨 노인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따라서 죽은 사람은 불쌍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메이슨이 살아생전에 자신이 죽으면 들어갈 관을 스스로 만들고 그 안에 누워서 프랜시스에게 한 말을 떠올리면 이 작품의 제목이 다르게 다가오죠. 우리 모두 이렇게 끝나지. 그의 거칠은 목소리가 관 속에서 진실하게 울렸다. 관 속에 들어놓은 메이슨은 자신뿐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기 마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제목에서 죽은 사람이란 이미 죽은 사람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죽음을 맞이할 모든 사람으로 확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이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작품의 제목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불쌍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불쌍한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동정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표현이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죽은 메이슨 노인뿐 아니라 홀로 남게 된 프랜시스, 그리고 이 작품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과 독자들까지도 불쌍한 존재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메이슨의 죽음을 통해 인간이 맞는 죽음의 보편적인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작품은 메이슨 노인이 어느 날 아침 맞게 된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짤막하게 그리고 있죠. 재미있는 점은 그가 맞은 죽음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모두가 앞으로 맞게 될 죽음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일단 그의 죽음을 건조하게 묘사한 이 문장을 보도록 하죠. 세상을 떠난 날 아침, 노인은 평소처럼 부엌에 내려와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그 음식을 한술 입에 넣기도 전에 죽었다. 메이슨은 평소에 늘 하던 대로 아침을 맞이했지만 그날 죽고 말았던 것이고, 이는 그 누구도 자신이 죽는 시점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가 그날 아침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평소대로 행동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도 후자일 겁니다. 설령 오랜 투병으로 또는 고령으로 인해 곧 자신이 죽게 될 것임을 직감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죽는 그 시점만은 누구도 특정할 수 없죠. 메이슨의 갑작스런 죽음은 어떤 사람도 이전부터 예상한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이슨은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날 아침에도 늘 하던 대로 식사를 차렸고, 음식을 먹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행위를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모든 인간은 죽는 그날까지 먹고 살기 위해 애쓰게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플래너리 오코너가 그린 메이슨 노인의 죽음은 모든 인간이 맞이하는 죽음의 보편적인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랜시스가 오두막에 불까지 지르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사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은 프랜시스가 메이슨과 함께 살던 오두막에 불을 지르고 떠나버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가 할아버지 뻘인 메이슨과 단 둘이 살면서 학대를 당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의아하게 느껴지죠. 게다가 메이슨이 남긴 얼마 되지 않은 목화밭에 대해서 보여줬던 프랜시스의 가장한 애착을 생각하면 그렇게 떠나버린 게 더욱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 농장 소유주가 아니건 이제 이 농장은 내 거야. 내가 여기 있고 누구도 나를 여기서 쫓아낼 수 없으니까. 교사 삼촌이 와서 이 땅이 자기 거라고 하면 죽여버릴 거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인 그가 메이슨이 남긴 양조 기계를 찾아 술을 퍼마신 것을 상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무덤을 파다가 뛰쳐가서는 술에 취해 오두막에 돌아왔고, 이를 꾸짖는 이웃 부퍼드에게 대들고는 잠이 들어버리죠. 그러다가 한밤중에 깨어나서 집에 불을 지른 것인데 그의 행동을 설명해주는 단 하나의 문장이 발견됩니다. 절제의 선을 지나면 중단은 없어. 음주라는 절제의 선을 넘어선 프랜시스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처럼 내달렸고 결국 충동적으로 불까지 지르고 만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소한 일탈에 대해서 왜 주의할 필요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인 프랜시스가 술을 마시는 것 그 자체는 사소한 일탈일 수 있으나 그렇게 절제의 선을 지나버리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죽은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다 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